김정은 북한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정부 관계자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회담 개최를 위한 조율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언론은 북한이 러시아의 트로이 목마 역할을 하면서 서방을 공황에 빠뜨리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상당량의 무기를 공급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가공할 파괴력을 갖고 있는 열화 우라늄 탄을 지원하기로 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 정부 관계자가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보도가 나왔다는 건 사실상 이제 회담이 좀 공식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말씀하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9월 10일부터 러시아의 극동 지역입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될 동방경제 포럼 계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그 계기에 이제 정상회담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본 NHK 말 통해서 확인이 됐고요. 아직까지 러시아 내부적으로는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이 내용은 아마 일본 NHK를 통해서 그 러시아 정부 관계자의 그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번에 북러 정상회담이 만약에 개최가 된다면 지난 2019년 4월 달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열차를 타고 이번에 방문하게 될 러시아 연방대입니다. 극동 연방대에 거기서 그곳에서도 그 2019년에 북러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이번에도 이제 그 지역에서 동방경제 포럼이 개최가 될 텐데 아마 그 지역에서 동일하게 2019년과 유사한 방식으로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문은 그간 코로나19 등 포함한 여러 요인들 때문에 사실상 국경을 폐쇄를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외부로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더군다나 코로나19 장기간의 그런 국경 폐쇄 기간 동안에 북한 내부적으로도 뭐 경제 위기라든지 식량 위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상태에서 그것도 양자가 아닌 다자 국제회의 계기에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상징성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러시아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이 정상이 만나는 것만으로도 서방이 공황에 빠졌다라고 이제 주장을 내놨거든요.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제 그 내용을 러시아의 이제 관련 통신사인 리아 노바스지라고 하는 이 통신사에서 빅토리아 니키포로바라고 하는 기자가 작성한 내용인데요. 북한과 러시아의 이런 관계가 굉장히 긴밀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서방을 쇼킹한 상태로 공포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그 기사에 적시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트로이 목마를 소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메로스 일리아스에서 나오는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 군대가 의도적으로 철수하면서 트로이 목마를 놓고 왔고 그것을 또 트로이에서는 전리품처럼 자기들 내부지역으로 들여놨는데 그 안에 이제 군대가 있음으로써 기습 공격을 당하면서 위험에 처했던 적이 있는데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아주 어떤 고도의 전략적인 내용을 가지고 인식을 가지고 뭐 이렇게 써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한과 이 러시아의 관계를 마치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동맹 수준의 그런 관계로 묘사를 했다는 부분이 조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빅토리아 기자가 작성한 내용을 보면은 북한은 동기부여가 충분한 군대다. 그리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상당수의 무기들과 탄약이 소비에트 시절부터 이렇게 개발이 돼서 비축되었던 그런 무기들이기 때문에 탄약들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러시아 군에 북한의 무기가 사용될 수 있는 이른바 상호 운용성이 잘 갖춰져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사실상 북러 간의 군사 협력이 가져다 줄 그 유용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다고 평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어떤 이해관계가 맞고 그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미국은 그렇게 무기를 지원하면 엄중히 대응하겠다라고 정말 많이 경고를 하고 있고 지금 3일 연속으로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가 일제히 언론 브리핑을 이렇게 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금 미국이 이렇게 강조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그 네.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국 언론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뭐 그 자체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 그 자체가 사실 불법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보면서 일종의 무기 거래를 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성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좀 평가를 해봅니다.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제 어디를 갈 것이다, 만날 것이다 여러 보도들이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회담이 개최되고 그 이후에 다른 일정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동선이 만약에 가게 된다면 동선이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실현이 될 것인지, 만약에 간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지, 혹여나 노출됐기 때문에 가지 않을 가능성까지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게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경호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네. 양자가 아닌 그것도 다자계기에 이 국제회의를 참석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참석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런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하면서 가는 데는 네. 또 어떤 실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가리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그 실익이 북한에게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번 동방경제 포럼 자체가 네. 사실은 경제 포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는 이것을 극동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해외로부터 투자 유치를 위해서 주변 국가의 경제 협력을 위해서 지난 2015년부터 굉장히 규모 있게 이 포럼을 잘 발전시켜 왔는데 네. 이런 대규모 국제 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이 거의 참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 내부적으로 봤을 때 그간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경을 폐쇄하고 내부적으로 경기 침체라든지 식량 위협이라든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 경제 포럼을 참석함으로써 나름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경제 성과를 내부적으로 과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계기에 또 북러 정상회담이 자연스럽게 열릴 가능성이 큰데 네. 지난 2019년의 동선을 봤을 때는 어떤 군사 협력의 의지가 담긴 그런 상징적인 지역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이 가능성, 정상회담 가능성을 놓고 뭐 언론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기관에서 지금 평가하고 전망하고 있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동선과 달리 네. 군사 협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를 들면 블라디보스토크로부터 북부 쪽으로 한 1,500km 떨어져 있는 아무르 지역의 와스토치니 우주 발사 기지라든지 태평양 함대 사령부 이하의 잠수함 사령부라든지 이런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북한이 현재 굉장히 그 군 현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뭐 우주 발사, 우주 어떤 협력에 대한 기술 협력에 대한 부분을 상징할 수가 있겠고요. 네. 태평양 함대 사령부 예하의 잠수함 사령부를 방문한다는 것은 뭐 SLBM이라든지 아직 북한이 완성하지 않은 북핵 미사일 1 고도화를 위한 그런 기술들 측면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2019년 방문과 이번 방문은 현격하게 차이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호나 보안상의 이유로 아예 그런 일정 없이 그냥 귀국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이 국제회의 자체가 예. 경호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거의 4, 5년 만에 해외를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성과를 달성해서 그 성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북한 내부의 문제들을 좀 해소하고 내부적인 어떤 결집을 위해서라도 나름대로 성과를 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동선은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라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신데 그러면 이번에도 항상 그렇듯이 그 방탄 열차를 타고도 블라디보스토크로 네. 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방탄 열차를 타고 2019년과 거의 유사한 예. 경로로 낮은 핫산 지역에 이 철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안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전해지나요? 내부가 일단 회의 궁금해서요. 시설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고 어떤 외부의 어떤 전자전 공격이나 이런 것들부터 보호할 수 있는 첨단 장비들, 시스템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렇게 북러 정상이 만나는 게 사실상 이제 가시화된 상황에서 보도된 내용이 이런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북한이 러시아의 아주 중요한 기술들을 해킹해 왔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겉으로는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은데 사실상 지금 뭔가 기술들을 빼왔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 북한이 러시아를 적대시하면서 이런 해킹 기술을 사용해서 러시아로부터 어떤 필요한 것들을 탈취했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북한이 대북 제재를 받아왔기 때문에 네.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이 제한됐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킹 공간을 열어줌으로써 오히려 러시아에 간접적으로 이러한 기술들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아,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미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편한 시각을 갖고 있는데 정작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열화 우라늄 탄이 추가 지원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게 상당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러시아가 또 강한 반발이 있을 걸로도 예상이 되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이미 사실 열화 우라늄 탄은 이제 블링컨 장관이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지금 방문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10억 달러 정도의 군사안보 패키지를 우크라이나에 이제 제공하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열화 우라늄 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지난 1월 달에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이제 에이브람스 전차를 지원하기로 이렇게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약 한 31대 정도가 올해 안으로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그중에 10대 정도가 늦어도 9월 말 안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에 투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의 전력을 고려했을 때 현재 전력만으로 우크라이나가 수행하고 있는 대반격 작전에서 지금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을 하지 못하고 네. 또 우크라이나의 뭐 지상 전력 중에서 장갑차라든지 전차 이런 뭐 질적 양적 수준에서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열세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열화 우라늄 탄을 일반적인 전차포 탄약이 아닌 관통력이 굉장히 좋은 열화 우라늄 탄을 제공함으로써 어떤 전차 운용의 그 질적 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 측에서는 열화 우라늄 탄이 어찌됐든 폭발 과정에서 방사능 먼지 같은 것이 인체에 피해를 주고요. 네. 또 그게 토양에 이제 이렇게 축적이 되게 되면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비판도 있습니다만 네. 미국이라든지 나토가 판단하고 있는 부분은 이미 러시아가 사실 장시간 동안에 일종의 집속탄을 사용을 해왔고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뭐 쌍방간의 도덕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따질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영토적 안정성 회복을 위해서는 이런 열화 우라늄 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감대가 있었다고 보고요. 영국도 사실은 연초에 챌린저 전차를 지원을 하면서 열화 우라늄 탄을 공급을 해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쟁이 점점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무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북한에게서 무기 지원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무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무기를 도입하게 되면,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도입하게 되면 이 전쟁의 양상이 좀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이제 무기들의 상당 부분은 뭐 재래식 탄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제 미국도 그렇게 특정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152mm 포병 탄약이 되겠고요. 그리고 네. 122mm 방사포 탄약. 이거 외에도 아마 뭐 7.62mm 기관총 탄약이라든지 그리고 82mm 박격포 탄약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이 구경들이 러시아와 북한이 다 유사합니다. 물론 이제 탄약 운용 과정에서는 약간 미세한 차이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입장에서 이런 재래식 탄약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 또한 이런 재래식 무기라든지 재래식 탄약이 지속적으로 고갈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이 이런 측면에서 손들고 도와주겠다고 나서면 너무 고마운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실제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는 하루에 한 5만 발 정도 포병 탄약을 소비를 하고 있고요. 네. 이것에 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의 규모입니다. 5천 발에서 6천 발 정도를 우크라이나군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또 미국의 국영 방산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한 달 기준 포병 탄약이 한 14,000발 정도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만큼 좋군요. 네, 전쟁에서 이 포병 탄약이 굉장히 기묘한 귀한 것이고 거네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 입장에서도 북한의 이런 152mm 포병 탄약이라든지 예. 또 122mm 방사포 탄약 같은 것들이 굉장히 기묘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럼 혹시나 이 탄약을 넘어서 손들고 아까 전에 뭐 북한이 참여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혹시나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한군이 아예 참여하거나 혹은 뭐 용병으로 투입될거나 이런 정도도 논의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전제를 두고 이렇게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이제 그러한 가능성도 혹은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예. 이미 극동 지역에는 값싼 북한의 노동력이죠.
노동력이 극동 지역에 뭐 수만 명 이상 과거에 활동을 해왔고 네. 그것이 이제 대북 제재 이행 때문에 러시아에서도 코로나 전까지는 이제 북한 노동 인력을 본국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송환을 복귀를 시켰는데 네. 이제 러시아가 재건 사업을 특별 군사 작전과 병행해서 돈바스 지역 같은 이런 지역에서 재건 사업을 병행을 하고 있는데 네. 역시 인력이 부족하겠죠. 그 재건 사업의 상당 부분은 러시아 국방부가 관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전쟁에 투입되어야 될 병력들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재건 사업에 투입될 인원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극동 지역에서 활동했던 네. 북한 노동 인력을 돈바스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이렇게 좀 들여와서 값싼 노동력으로 들여와서 재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전망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전망에서 끝나지 않고요. 재건 사업이라고 쓰고 실제는 특별 군사 작전에 북한군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 부분은 좀 현실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3국이 관여를 하게 되는 전쟁은 확전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현실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해 봅니다. 만남이 성사될지 또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수준의 논의들이 이루어질지도 그렇기 때문에 좀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데 중국은 아직 별다른 입장이 없어요. 이 부분도 좀 굉장히 좀 궁금한데 지금 중국이 이 모습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어떤 협력 밀착 관계에 대해서 거의 뭐 노코멘트 수준으로 이렇게 네. 저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불편한 마음이 있다. 네. 또 두 번째는 또 북한과 러시아가 잘 연대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자연스럽게 북중러 삼각 공조가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긍정의 평가가 되겠죠. 네. 이제 불편한 심리라고 하는 것은 자칫 중국의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내지는 러시아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북중러 삼각 협력을 군사 협력, 그 경제 협력을 넘어서서 그야말로 뭐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이상의 협력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되면 중국 입장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영내 어떤 외교적인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제 불편한 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런 불편한 감정 속에는 어떤 중국 내부의 어려운 모습도 전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중국 경제가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내수라든지 뭐 수출, 부동산 이런 삼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서방 유럽연합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1대1로에 참여했던 일부 유럽연합 국가들, 예를 들면 이탈리아 같은 국가들도 예. 탈퇴를 선언했고 더 많은 서방 국가들이 이탈하게 된다면 네. 중국 입장에서는 다시 경제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겠고요. 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에 중국과 러시아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해상연합훈련이라든지 최근에 끝난 북부연합 2023과 같은 이런 형태의 연합 해상훈련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간의 공중 비행 정찰과 같은 훈련들 지상과 해상에서 그리고 중국 본토에서 지상군들의 연합훈련들이 수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사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발전시키고 있는 군사협력의 판에 북한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은 기술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상호 운용성도 맞춰 나가야 되고 군사협력, 연합연습, 연합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되겠지만 사실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강대국이 이미 수년간의 경험을 걸쳐서 네. 연합훈련을 해왔고 그런 네. 관행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판에 들어오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부터는 사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에 대응을 하는 그게 러시아의 이제 전투 서열이라고 하는 것이 동부 군강구인데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이 동부 군강구의 군사력이 그 이전보다 침공 이전보다 상당히 군사력이 빠져 있고 그래서 미국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가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예.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진행을 해왔고 또 그것이 미국의 인태 전략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실익입니다.
그렇군요. 북러가 밀착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속내를 좀 얘기해보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은 구구절 때 75주년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대표단이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70주년 때보다는 다소 격이 떨어진 인원이 간다라고 합니다. 그 의미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가게 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내일 모레입니다. 이제 예.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구구절에 류거중 국무원 부총리가 대표단장으로 해서 참석하는 것으로 중국 당국이 공식화했습니다. 물론 5년 전보다 70주년 행사 때보다 이번에 좀 격이 떨어진 것 아니냐. 70주년 행사 예. 때는 리잔수 상무위원장, 전희대 상무위원장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판단도 평가가 있는데요. 예. 뭐 정주년의 의미를 좀 고려했을 때 70주년보다는 75주년이 갖는 의미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류거중 국무원 부총리가 중국 내부적으로 갖는 위상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나름대로 북한의 성의를 보였다라고 이거 평가해 봅니다. 북러가 너무 친하게 지내는 것에 대한 불편한 속내로까지 생각하는 것은 좀 과한 해석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국의 리창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이곳에 있고요. 두 이 인물이 혹시 만나지는 않을까 이 내용이 지금 좀 조율 중이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마침 어제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 앞에서 이 북한의 어떤 비핵화와 관련해서 중국의 역할을 공개적으로 이제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제 아마 우리 대통령실이나 외교 당국에서 물밑 접촉을 통해서 또 네. 중국과의 어떤 정상회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아세안 그리고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에 네. 우리 정상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을 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단합해서 북핵 미사일 개발을 좌시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좀 연대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그야말로 리창 총리 앞에서 이제 중국을 비판을 예. 하고 이런 북핵 미사일과 관련된 네.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중국의 건설적 역할에 대해서 예. 이렇게 좀 강조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정부는 한미일대 북중러라고 하는 이 영내 갈등 구조가 또 고착화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불리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한일중 또 정상회의를 연내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이러한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네. 계기에 자연스럽게 한중 간에 그렇죠. 비록 정상 수준은 아니겠지만 네. 중국 총리와 함께 우리 정상 간의 이런 회담이 개최가 된다면 네. 한일중 정상회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 이 만남을 좀 꺼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가능성은 상당히 어떻게 보세요?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겠습니다. 북한 예. 중국 입장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북중러가 세 국이 같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보면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이 좀 중국에 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혹은 1대1로의 푸틴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참석할 수 있다라 이런 이야기들 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좀 가능성 어떤 부분이 높을까요? 앞으로 이제 내일 모레부터 구구절인데요. 예. 9월부터 10월까지 정말 우리 동북아 지역은 숨가쁜 시간표가 있습니다. 예. 잠시 좀 그것을 언급을 해드리면 예. 이제 9월 9일이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구구절이고요. 네.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는 또 중국에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끝나고 나면 예. 또 10월 10일은 노동당 창설 78주년, 북한 노동당 창설 78주년이 되고 네. 10월 12일은 북한과 러시아가 수교한 75주년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끝나고 나서 10월 중순경에 또 중국에서는 제3회 1대1로 포럼을 개최하게 되는데 예. 이 중국이 개최할 1대1로 포럼에 푸틴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이 높고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참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북중러 3국의 정상들이 모일 수 있는 공통 장소는 중국이 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걸 보니까 정말 앞으로 어떻게 이게 진행될지 잘 안 보이는데 그럼 요것도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연합훈련 있잖아요. 북중러 연합훈련 뭐 그게 실제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좀 있다고 보고 계세요? 가능성이 계속해서 좀 커지는 걸로 볼 수가 있겠고요. 주북 러시아 대사입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네. 이 연합훈련의 어떤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금 강조를 했고 네. 이에 앞서서 쇼이구 국방장관도 네. 이웃 국가인 북한과
연합훈련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네. 이에 앞서서 북한의 정전 협정 체결 기념일, 이른바 네네. 전승절에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을 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큰 틀에서 군사 협력에 대한 것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결국은 북중러 연합훈련을 시작을 해서 그래서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이런 어떤 전략적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네.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오랜 시간 동안에 연합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네네. 자연스럽고요. 거기에 이제 북한은 사실상 큰 의미 있는 존재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북중러 삼각 협력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에 이런 협력이 이제 지속이 된다면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냥 상징적인 북한이 만약에 참여하게 된다면 상징적인 수준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네. 전반적인 상황들이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그 안에서도 연합 훈련을 위한 그런 좀 과정으로 이렇게 좀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참 숨가쁜 현안이 많은 외교 안보에 대해서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